네, 안녕하세요. 데르센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참 사진을 많이 찍었죠. 그리고 오래 찍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보다 훨씬 더 오래 찍으신 분들이 봤을 때는 뭐 얼마 안 돼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제 스스로가 참 오래 찍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해볼 이야기가 바로 이제 제가 사진 생활을 하면서 거쳐왔던 카메라들이 있죠. 그 카메라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사용했던 카메라가 어떤 카메라일까요? 네, 필름 카메라? 아닙니다. 저는 필름 카메라를 어떻게 다루는지 조차도 모르고요. 필름 감는 법도 몰라요, 저는. 네, 그래서 한 번씩 저한테 필름 카메라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면 저는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뭐 어쨌든 제가 제일 먼저 썼던 것은 이제 캐논의 400D입니다. 이 카메라로 제가 본격적으로 사진 생활을 했던 카메라라고 보기는 힘들지만은 어떻게 보면 저한테 사진의 시작을 그런 경험하게 해준 고마운 카메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이제 600D가 나오게 되는데 이 600D를 사용할 때는 정말 참 좋았어요. 이때 제가 이제 400D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 렌즈로 사용했었는데 600D부터는 좀 뭔가 아웃포커싱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공부를 해보고 싶었어요.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아웃포커싱이. 그래서 공부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뭐 단렌즈 50mm 1.8 렌즈 있죠. 요즘은 2가 나왔는데 그 당시 1이었거든요. 침대에서 떨어지기 먼저 다 박살나는 그 렌즈 있었어요. 되게 쓰레기 렌즈 있었는데 내구성 쓰레기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 렌즈를 사용했었는데 그 최대 개방 1.8에서 오는 아웃포커싱에 완전히 뻑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 한 장이 어떻게 보면 제가 사진 생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진을 좀 더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동기를 불어넣어 준 것 같아요. 예. 그 사진 자체가 이쁘고 화사하고 잘 나오게 되면 뭔가 내가 사진을 잘 찍고 있구나라는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제가 바로 그런 착각을 하게 됐고 그게 절대 나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사진 잘 찍는다는 착각을 가진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해서 흥미를 가질 수 있고 그게 또 공부로 이어지게 되고 이건 지금 이제 사진 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 사실 그래서 사진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어떤 내가 사진을 잘 찍는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갖는 게 좀 좋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출사진 나갔는데 나는 초보인데 저 사람들은 사진 정말 잘 찍겠지? 이렇게 막 지레 막 그런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그런 생각하시는 분도 없겠지만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무조건 제일 잘 찍어.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깡다구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좀 있어야 돼요. 제가 600D를 쓸 당시에 친구 녀석도 이제 니콘 카메라를 쓰고 있었거든요. 친구 녀석에게 나 이거 600D 말고 카메라 좀 바꾸려고 그러는데 어떤 게 좋을까? 라고 물어보니까 오디마크2를 사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격을 봤는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때. 대략 한 70만원짜리도 안 되는 그 당시 600D가 그랬거든요. 60만원인가? 아무튼 63만원인가 그럴 거야. 지금 기억이 나긴 나는데 그 가격 가지고 샀던 카메라를 뭐 220만원짜리 카메라를 올리려고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너무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엄청난 부담이 됐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안 샀어요. 안 사고 뭘 샀냐면은 그 당시에 119만원인가? 어떻게 이게 정확하게 기억하죠, 제가? 119만원인가 주고 제가 서울 용산 가가지고 거기서 세븐디를 샀어요. 이거 연사가 진짜 이때까지 제가 보급기를 썼던 그런 연사와 능력과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연사 한번 딱 당겨보니까 와 이거 나 도저히 이거 사진 찍고 싶어서 못 참겠다 싶어가지고 그 때마침 그 달에 모터쇼가 있었거든요. 모터쇼 가가지고 이거 가지고 신나게 연사로 찍었던 기억이 나요, 진짜. 지금 제가 사진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그 누군가 앞에 나서가지고 강연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사진을 제 자신이 잘 찍는다고 생각을 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그때 찍었던 만큼의 그런 감동과 그런 재미 이런 것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때가 제일 재밌었어요. 사진 생활하면서 막 8시에 퇴근하면은 뭐 개천 같은데 삼각대 하나 가지고 와서 맥주 하나 들고 와서 그거 하나 따서 마시면서 야경 사진 한번 찍어보고 뭐 결과물 뭐 지금 보면 형편없겠죠. 그리고 이제 뭐 좀 일찍 마친 날이 있죠. 한 5시나 이렇게 마친 날. 이렇게 마친 날은 이제 해가 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다 떨어진 게 아니니까 그냥 막 뛰어가서 이제 일몰 사진 하나 찍겠다고 막 차 타고 가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은 뭐 놀이터라든지 이런 데 가서라도 진짜 한번 찍어보려고 노력했었고. 그러니까 그때는 결과물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정말 형편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찍은 사진들이. 근데 그 셔터를 누르는 재미 하나 참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네, 그때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한번 다시 느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아요, 지금. 그러다가 이제 대망의 제가 꿈에 그리던 오디마크2를 손에 넣게 됩니다. 예. 그 7D가 좋았어요. 좋았는데, 뭐, 퍼포먼스라든지 이런 게 예전 그 기종에서 비했을 때는 정말 좋았어요, 이게. 좋았었는데, 문제가 있었죠. 저감도 노이즈가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이게 진짜 눈에 드러날 정도로 이게 노이즈가 심하게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7D는 팔고, 예, 그 팔고, 용산에서 팔았어요. 또 팔고, 이것을 주고, 이제 더 추가금을 더 주고, 오디마크2, 이건 중고로 샀어요. 제가 그때. 중고로 가져왔습니다. 네, 가져와서 찍어봤는데, 그 풀 프레임에서 오는 아웃포커싱에 완전히 가버렸죠. 네. 테스트 컷을 매장에서 한 장 딱 찍어봤는데, 우와, 이게 이렇게도 나오나? 그래가지고 그때 샀던 렌즈가 오이만드입니다. 네, 그때 테스트할 때 썼던 당시가 오이만드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이 장사 진짜 잘하시는 거죠. 네. 여기 뭐 쓸만한 렌즈 없을까요? 제가 먼저 물어봤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쨌든 정말 좋았어요. 네. 오디마크2가 좋았는데, 요즘 오디마크2로 쓰라 그러면은 아마 좀 쓰기 힘들 수도 있어요. 뭐, 물론 좋은 카메라긴 한데, 그 아무래도 조금 빛이 조금이라도 안 좋은 상황이라면은 그 노이즈가 너무 많이 올라오고, 그리고 그 이때까지는 아직까지 캐논의 그 AF 시스템이 어느 정도 좀 완성이 되지 않은 시기라서 조금 초점에 대한 좀 문제점도 좀 많이 가지고 있던 바디였어요. 오디마크2 그리고 OD 이렇게. 그래서 좀 이거는 많이 쓰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오막3이 나와버렸죠. 오디마크3. 오디마크3 같은 건 사실 캐논의 그 풀프레임 카메라 보급화를 이끌어낸 카메라, 뭐 그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이거? 가격은 비쌌어요. 가격은 제가 샀던 가격은 340만원대 정도 주고 샀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오디마크4가 나오기 전까지 이게 아마 310만원대가 안 무너졌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300만원대가 무너졌었나? 안 무너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정도로 이게 인기가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그 정도로 인기 많을 만한 카메라 바디입니다. 정말 좋아요. 네, 지금 써라 그래도 저서 쓸 수 있어요. 진짜 캐논 오디마크3 같은 경우는 정말 이걸로 정말 많은 사진을 찍었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여행지를 돌아다니면서 참 재밌게 사진 찍었어요. 저는 이제 만약에 캐논 오디마크3 어떻나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영상은 힘들 수도 있어요. 영상은 당연히 안 되겠죠. 요즘 나오는 카메라들이 막 얼굴만 들이대면 막 AF 따라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사진만 보고 산다면은 오디마크3 괜찮고요. 오디마크3를 쓸 당시에 제가 서브로 사용했던 게 이제 캐논의 6D였어요. 6D 같은 경우는 서브로 가지고 있긴 있었는데, 거의 뭐 오막3으로 찍다 보니까 6D는 뭐 얼마 사용도 못 해보고 그냥 팔아버려가지고 돈만 날렸어요 그때 이거.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많이 경험해보지 못한 바디가 6D 계열이거든요. 6D 마크2는 아예 써보지도 않았고. 자, 그러다가 이제 당시 오디마크3가 나왔을 때 경쟁작이 있었죠. 뭐냐면은 니콘의 D800입니다. 네, 거의 3천 몇백만 원 서죠.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D800, 니콘의 D800으로 넘어갔죠. 그 넘어가자마자 제일 적응이 안 되었던 부분이 이제 뭐냐면은 그 셔터 소리. 정말 그 오디마크3 같은 경우는 찰싹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니콘의 D800 같은 경우는 좀 퍽퍽거리는 좀 묵직한 소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이 셔터 소리에 처음에 적응이 조금 안 됐어요, 진짜. 이런 고화소 카메라를 처음 경험해봤고, 아마 이 당시에 풀프레임 카메라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이런 고화소 카메라는 D800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요즘에는 막 4,500만원서 4,400만원서 뭐 6,000만원서 그러죠, 풀프레임 카메라가. 근데 이때는 D800이 유일했습니다, 이거. 그래서 그때 이게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막 붐이 일어나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했죠. 뭐냐면은 그 니콘의 기존 라인업이 가지고 있던 렌즈들이 이런 고화소에 대응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해 버린 거죠. 니콘의 모든 렌즈들은 전부 재평가 새로 받아야 된다, 뭐 이러면서 D800에 대응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썼고, 그 D800의 서브 카메라를 뭘 썼냐면은 잠깐 썼어요. 한 1개월 쓴 게 있는데, 뭐냐면은 알파7입니다. 소니에서 나온 알파7인데, 그 알파7 같은 경우는 참 어떻게 보면 풀프레임 미러리스의 첫 신호탄이었죠. 소니가 쏘아올린. 그래서 이거 엄청 기대하고 저도 샀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샀는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참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수준의
센서만 풀프레임이지 나머지가 전혀 대응이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셔터 버튼 이미지상에서 보면 아시겠지만은 손가락이 이렇게 잡는 부분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눌리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꺾어서 올라가서 이렇게 누르게 돼 있어요. 이거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리뷰어들한테 정말 대차게 까였어요, 알파7. 근데 소니가 이것을 계기로 알파2에서 반전을 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쨌든 계속 이야기 해볼게요. 이제 스튜디오에 취직을 하게 돼요. 웨딩 스튜디오에서도 일을 해보고, 그 다음에 베이비 스튜디오에서도 일해보고 했었어요. 그때 이제 공통적으로 그 두 업체가 사용했던 카메라가 있었는데 뭐냐면은 1DX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1DX라는 그 플래그십을 전 처음 써봤어요. 진짜. 와, 근데 카메라가 그때 이제 플래그십을 딱 잡았는데 무게는 엄청난데,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딱 잡는데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 난 지금부터 프로야, 뭐 이런 거 있죠.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찍는 내내 참 사진 찍는 맛이 있다라는 느낌이 정말 좋았고, 그리고 원디엑스 써보신 분들 아시죠? 지금 원디엑스 마크 2가 나왔어요. 근데 원디엑스 써보신 분들은 와, 뭐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 하겠어요. 어떻게든 하여튼 그냥 좋아요. 네. 그냥 잡고 있으면 좋고 그냥 좋은데, 이제 문제는 크기하고 무게죠. 네. 그러다가 이제 1DX를 쓰고 거기에 이제 빠져가지고 플래그십, 나도 한번 사야 되겠다. 이거 너무 좋다 이거 진짜. 그래서 D4를 사게 돼요. D4 참 좋았어요. 진짜 그렇게 어두운 곳에서 그렇게 고감도로 찍어도 이렇게 이미지가 깨끗할 수 있구나, 뭐 그런 거. 그 D4가 지금 현역으로도 뛰고 있어요. 정말 괜찮거든요, D4가. 그러니까 웨딩 스냅에서도 D4 많이 써요, 진짜. 물론 요즘에는 조금 소니로 많이 돌아서고 있는 패턴이긴 하긴 한데, 아직까진 그래도 니콘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D4가 참 좋습니다. D4를 쓰니까 와, 진짜 1DX 같은 경우는 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와 하고 감동하고 끝났는데, D4는 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렌즈들 하나하나 다 마운트 해보고 제가 보고 막 감동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진짜. 외형적으로 좀 보이는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저는. 네, 그래서 D4, 그리고 이제 D4S, 지금의 D4S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D5도 사고 싶은데 돈이 없네요. 네, 이제 D750이죠. 네, D750은 항상 저를 따라다녔어요. 제가 어떤 카메라를 쓰든지 간에 제가 사용하는 촬영장에서 항상 서브용으로 따라다닌 카메라가 D750입니다. 그만큼 고마운 기종인데, 이 기종 같은 경우는 참 고질적인 문제가 있긴 한데, 가격이 싸니까. 가격 싸고 이미지 깨끗하게 잘 나오고, 바디 퍼포먼스도 그 DSLR 치고는 그렇게 나쁜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뭐 웨딩으로도 쓰고 있어요, 이거. 네, 저는 웨딩 안 찍고, 네, 웨딩 업계에서도 이걸 쓰는 데가 있긴 있어요, 서브용으로. 그래서 참 괜찮은 바디입니다. D750, D610, 그 다음에 D810 이렇게 써봤는데, D810 같은 경우는 인물사진을 많이 찍으시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자연광에서, 인물사진을 자연광에서 많이 찍으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버퍼 메모리의 양도 좀 너무 적고, 근데 조명을 쓰는 인물사진에서는 또 괜찮아요. 이게 디테일이 좋으니까 좀 이미지를 좀 크게 인화를 한다든지, 좀 확대를 많이 해가지고 디테일을 좀 살리는 보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상당히 좋긴 한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일반적으로 조명을 쓰는 촬영을 많이들 안 하시니까, 일반인들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자연광에서 찍죠. 또 이제 자연광에서 인물사진용으로 구입한다 그러면 D810은 좀 말리고 싶어요. 차라리 D750이 훨씬 좋습니다, 그럴 때는. 최근에 이제 보름도 안 쓰고 판 카메라가 있는데 그게 알파9이거든요. 알파9 같은 경우는 정말 괴물 같은 카메라입니다. 이건 뭐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어요. 진짜로 이거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카메라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진은 사람이 찍고, 네, 카메라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다. 네. 근데 이 알파9 같은 경우는 너무 원활해요. 너무 촬영이 원활해져 버리니까 사진을 찍는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완벽한 카메라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이제 조금 세밀하게 뭔가 조정하고 그런 맛을 좀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안 어울릴 수도 있어요. 네, 너무 이게 카메라가 퍼포먼스가 원체 좋다 보니까 그런 건데, 어쨌든 그만큼 좋은 카메라니까 뭐 알파9 생각하고 계시다면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구입하시면 됩니다. 그 알파9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소니 카메라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연사 모드로 당겨놓고 촬영하다 보면은 이게 이미지 처리 중입니다 라고 막 뜨죠, 그죠? 근데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게 이제 메모리 카드 중에서 소니에서 나온 거 있죠, 그 300메가짜리인가? 그거 쓰시면은 이거 해결됩니다. 네, 진짜 XQD 메모리 카드만큼은 안 나오는데 거의 그와
근접은 아니군요. 이것도. 네. 아무튼 엄청나게 빨라요. 그래서 일반적인 SD 카드는 170메가 이런 건 비교가 안 되고 한번 꽂아가지고 여사 당겨보세요. 이미지 처리 중입니다. 이거 진짜 신경 쓰일 정도로 하루 종일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없어져요. 최근에 제가 이제 쓰고 있는 게 이제 Z6 D750 D4S인데 D4S는 거의 안 쓰고요. 예, 거의 Z6 D750 이걸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진을 찍는 재미, 그거는 카메라 기종도 많이 영향을 받아요. 카메라가 나와 얼마나 잘 맞나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셔터 소리라든지 그리고 손에 잡힌 느낌이라든지 셔터를 눌렀을 때 올라오는 진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죠. 그리고 LCD 창에 보이는 그 라이브 뷰 창 있죠. 거기에서 사진을 재생했을 때 얼마나 화사하게 나오는지. 예, 물론 컴퓨터로 봤을 때는 그 사진 자체가 그것과 똑같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진 생활을 즐겁게 하는 요소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사진을 시작하고요. 가장 즐거웠던 때가 언제냐고 하면은 초보 시절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시절이니까 그냥 셔터 누르는 재미 하나만으로 그냥 사진 생활을 할 때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떠냐? 예, 사진을 초보 시절이 지나서 이제 어느 정도 사진을 찍을 줄 알고 이론적으로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니까 그리고 누구 앞에 나서서 강연을 하다 보니까 참 내가 지금 사진을 찍는 거에 있어서 내가 과연 사진의 재미를 느끼고 있냐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할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주말이 기다려졌거든요. 주말마다 출사지를 막 골라가지고 가는 재미도 있었고 비 오는 날이면 비 오는 날 나름대로의 운치를 느끼기 위해서 우산 하나 쓰고 카메라 들고 나갈 때도 있었고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그걸 가지고 열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걸 가지고 열정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냥 제가 좋으니까 하는 거지 사실 그거 가지고 너무 열정이라고 포장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열정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와 비교가 안 되죠. 누구나 사진은 잘 찍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카메라를 바꾼다고 해서 사진은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카메라를 바꾸면서 얻는 것은 분명히 있죠. 뭐냐면은 내가 장비를 바꿈으로 해서 사진에 대한 흥미가 더 생긴다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장비병을 부추기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실력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 사람이 나보다 잘 찍는다. 나는 언제쯤 이 사람까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예. 물론 관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 공부는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진짜 오히려 그렇게 안 되는 게 더 어렵거든요. 사진이라는 그런 취미 자체를 내가 딱 필요할 때만 찍는 것이 아니라 제가 초보 때 했던 그런 것처럼 내 일상 자체가 사진이라는 것을 항상 가지고 그런 마인드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마인드만 있으면은 여러분들도 나중에는 정말 좋은 사진 찍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의 이름을 건 사진집을 낼 수도 있고 전시회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책도 낼 수 있을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